자, 현대소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현대소설도 이제 범위가 엄청 넓죠. 뭐, 1910년대, 20년대부터 해서 현대소설들까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그 많은 작품들을 다 뭐, 주제를 세분화시키고, 뭐, 이렇게 외운다, 이런 것은 좀 불가능에 가깝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는 이제 인물과 주제를 잡아내면, 그거는 이제 잘 헤쳐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 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꼭 할 일이 있다. 뭐가 있다? 보기를 먼저 읽고 소설을 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소설에서는. 그래서 보기에서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꼭 읽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하냐? 자, 보기 먼저 등장을 합니다. 뭐 적절한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요 보기는 한번 다 읽어볼게요. 모반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 모반의 뜻이 평소에 잘 쓰지 않은 단어긴 하지만 이제 배반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해방 직후의 정치적 혼란기를 여기 시대적 배경이 드러났습니다. 해방 직후라고 합니다. 해방 직후는 어떻습니까? 좌와 우의 대립이 극심하던 시기죠. 여기 혼란기를 비정하고 냉담한 필체로 형상화하였다. 눈에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폭력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해방 이후 직후에는 누군가를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사건과 냉혈한의 성격을 지닌 인물에 대한 건조한 서술. 건조하게 서술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것을 어떤 감정이입을 한 것이 아니고 건조한 서술, 배경이나 인물의 외양 및 행동에 대한 감각적 묘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작가는 이러한 기법을 구사함으로써 폭력으로 인해 인간성이 파괴되어가는 현실의 모습을 생생히 그려내면서도 시대에 대해 회의한 주인공을 내세워 휴머니즘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자, 모반의 작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작가가 이런 것들을 폭력으로 인해서 인간성이 파괴되어 간다고 해요. 누가 파괴되어 가겠습니까? 주인공이 파괴되어 가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생생히 그려내면서도 시대에 대해서 회의하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잘못됐다라고 회의하는 것에 주인공을 내세워서 휴머니즘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다 나와 버렸어요. 우리가 이 소설을 읽지 않아도 이 소설이 지향하는 바가 휴머니즘이고 그로 인해서 주인공이 고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작품을 보면 되는데 작품을 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부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은 이제 그 세모라고 하는 굉장히 날카로운 이제 같은 단원 이렇게 파에 속해 있는 조직원의 일원입니다. 왜 너는 아홉이란 숫자 앞까지 와서 왜 마지막 한 숫자를 스스로 버리냐는 말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해방 직후 정치적 혼란기고 폭력이죠. 그러면 뭐예요? 총잡인데 다시 아홉이란 숫자까지 왔다. 근데 마지막 한 숫자를 왜 버리냐라는 것은 10명을 채우자는 뜻이죠. 죽이는 사람을. 눈앞에 점점 튀어가는 큰 길을 못 보고 있는 건 아닐 테지.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방 직후에 좌든 우든 가고 있는 어떤 길이 있을 텐데 그 길을 큰 길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미는 그 말을 상대도 하지 않다. 민이 주인공인가는 느낌 왜 오시죠? 잘 들어도 나는 평범한 인간들을 한 사람에서 더 사랑해보고 싶어졌단 말이야. 회의한 거죠. 아홉이나 죽였어, 이 사람은 이미. 그래서 한 명을 더 죽일 수 있는데 돌아선 거예요. 근데 평범한 인간들을 한 사람이 더 사랑해보고 싶어졌다는 거죠. 위대한 하나의 일을 성공하기보다는 한 명 더 죽이는 거죠. 그 물음표 쳐놨죠. 이거 위대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나는 오히려 소박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이 하나라도 더 소중스러워졌단 말이다. 달라졌죠. 휴머니즘적 색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아직 역사라는 것을 모르고 있군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희생을 강요하는 역사를 요구치 않아. 이제 그런 역사라면 난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럼 너는 의라는 것을 부인한단 말이냐? 인간의 의를 묻고 살기보다는 나의 오히려 묻지 않고 살기를 원해. 변절이야? 무반이야? 너 배신하는 거야? 아무렇게 생각해도 좋아. 나는 돌아가겠어. 인간으로 돌아가겠다. 어디로? 집으로. 집? 세모진 얼굴에 경멸적인 조소. 비우는 거죠. 조소와 어두운 그늘을 깔며 스쳐갔다. 자, 이걸 보면 이 글을 이해하는 이 3점짜리 문제인데
막 이런 거 나오고 이러면 막 어려워 보여가지고 안 풀고 막 이렇게 와 뭐가 답이지 이러는데 단방 봅시다. 마지막 한 숫자를 스스로 버리란 말이다. 라는 말은 그동안 민이 행한 폭력적인 일들이 결국에는 민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경고를 담고 있다? 아니죠. 그래서 이 왜 버리려냐, 왜 완성을 안 하느냐는 말이죠. 라고 이제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왜 버리려고 하냐라는 거는 그럼 왜 일을 완성하지 않고 여기에서 돌아가냐라는 거죠. 왜? 왜? 스스로 버리려냐 이런 거죠. 민이 인간성을 파괴한다라는 거는 이제 파괴할 것 같아서 본인이 스스로 회의해서 각성해서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할 게 아닙니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소설은 결국은 뭐냐?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물 파악하는 거. 근데 인물 파악이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물 파악 잘하는 거. 그리고 사실관계. 대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자. 이는 시나리오나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나리오나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소설과 또 다른 이제 갈래긴 해서 또 시나리오를 또 뭐 이렇게 깊게 공부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요 두 개의 신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우긴 했을 건데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지만 이건 천재교육 4단원에 나오는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건데 뭐 한번 요거는 한번 빠르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 넘버 18인데 아르미의 방이에요. 서하라는 그 가상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이 친구한테.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나랑 같은 나이야. 한청으로 아름이 귓가에 자꾸만 반복되는 서하의 목소리. 이제 서하한테 굉장히 이제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커트라는 것이 이제 시나리오 용어인데 이제 컷은 이 신 안에서 장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신이 바뀌는 거는 장소와 어떤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르게 변화하는 거고 서아가 농염한 만들고 안녕 나는 이사하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 아이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환청이 들리고 중간 부분 줄거리 보시면 병세가 악화돼서 이 아이는 이제 그 주인공인 아름이는 이제 졸업병이라고 하는 병에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서화 전적편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텔레비전 방송 출연자가 후속편을 찍자고 지금 다큐를 찍고 있는 중인데 후속편을 이미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도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름이는 부모를 위해서 방송에 출연하기로 결정한다. 한편 연출자는 아름이에게서 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사연을 방송에 소개하자고 말한다. 아름이는 수락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장면이 하나 있고 자, 신넘버 50일은 굉장히 좀 뒤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몽타주인데 이제 여기 이제 잘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 엄마가 이 송혜교입니다. 송혜교 씨인데 질문합니다. 언제 행복하냐? 언제 행복하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행복한 순간이 아주 특별한 순간이 아니고 이렇게 푸른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있는 하얀 뭉게구름을 볼 때 트램펄린 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베갯닛이 있는데 이 나란히 누워서 그 향기를 맡는 미라는 엄마입니다. 엄마와 아름이 이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면서 눈물 짓는 슈퍼마켓 아저씨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결한 걸 우리가 적절히 떼어붙인 거를 몽타주라고 합니다. 몽타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는 느낄 때 어떤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뭐 이제 내신에 보통 나오는 문제인데 갑자기 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복합 문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랑 노래에서 시적 화자와 이 윗글에 아름이가 나눌 법한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봅니다. 자, 보시면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뭐 서리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을 하느냐? 가난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가난 때문에 외로움도 버리고 두려움도 버리고 그리움도 버리고 사랑도 버렸다는 겁니다. 가난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러냐면 너와 헤어져서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두 점을 치고 방범대와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키에 굴러가는 소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감정 따위를 나는 소비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새빨간 감소리도 그려보지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내보려 왔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내 등 뒤에서 터지던 내 울음. 왜 터졌겠습니까? 가난하니까. 우린 그만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런 거죠. 그래서 가난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이런 것들 모두 버려야 되는 이런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뭡니까? 제목이 가난한 사랑의 노래죠. 자, 이 시를 좀 빠르게 해석했는데 이렇게 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아름이가 나눈 대화를 보면 저는 또래 친구들과 외모 다른 이유로 불편해하는 시선을 받은 적이 많아요. 맞죠? 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받은 적이 많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다 잘려서 그런데 저는 가난한 이유로 일반적인 감정의 욕망 음사는 오해받곤 해요. 그렇죠.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버리고 돈 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름이는 우리에게 쏟아지는 차별적인 시선도 가족이나 연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겨낼 수 있겠죠? 있겠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름이는 이제 사랑받고 있는 아이였죠. 근데 보기에 하잖아. 글쎄요. 가난한 이유만으로 가족과 연인에게 외면당했던 기억이 저를 더 슬프게 하네요. 외면당했나요? 이 사람이 오히려 돌아섰죠. 돌아섰죠. 가족이나 연인을 외면당한 게 아니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 서글프게 하는 거죠. 당했다라는 말이 틀렸죠. 그래서 사건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는 어떤 복합 갈래에서도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얼마든지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 그렇습니다. 자, 고전 시가를 볼 텐데 매번 헷갈립니다. 그죠? 볼 때마다 어렵고 볼 때마다 새롭고 근데 이거를 왜 볼 때마다 새롭고 어렵고 그러냐면 정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그래서 이제 현대 문학들과는 달리 고전 시가는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주고 가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드린 문제집은 해법문학 고전시가라는 책인데 분량을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여러 번 보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고1, 고2 때 좀 짚고 넘어가야 고3 때 좀 편하지 않나. 안 해도 풀 수는 있으나 한번 중요 작품들을 정리해놓고 넘어가면 마음이 좀 편하고 훨씬 더 독해가 잘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정리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고대 가요부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향가, 고려 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칩니다. 지쳐서 분명히 이제 향가쯤 갔을 때 버립니다. 안 합니다. 가사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시조입니다.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도 출제가 되지만 현대문학에서 선지 1, 2, 3, 4, 5번에 출제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 그래서 시조를 가장 먼저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사를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고려가요 향가. 고려가요 향가가 요즘에 좀 출제가 좀 많이 안 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고 두 번째로는 2학기 내신 1학년 2학기 내신이 되면 선생님이 이제 하남 지역이긴 하나 이렇게 문제들을 분석해 봤을 때 내신에 2학기 내신은 고전문학이 절반 이상 출제되는 학교들이 다수 등장을 합니다.
2학년이 됐을 때도 말할 것이 없고, 그래서 이런 고전문학이 절반 이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념을 하셔서 고전문학을 한번 여름방학 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높은 갈래부터 공부해 나가면서 각계격파한다는 생각으로 1, 2학년 때 많은 작품을 접하도록 그렇게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해 온 것은 이렇게 특강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어, 작품 정리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이제 시조 파트만 6개를 좀 뽑아왔습니다. 주제들로 준비를 했는데 뭐 그 시조들도 다 소개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한 1분 정도의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조들로 한 6개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조는 이제 망국의 슬픔과 무상함인데 이제 망한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500년 도읍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조선왕조는 600년, 500년이라고 하면 고려입니다. 그래서 500년 등장하면 아 고려 얘기구나 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혼자서 말을 타고 이렇게 돌아든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돌아다니니까 벼슬이 없겠죠. 산천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 여기에서 이제 중장에서 자연과 인간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얘기하는데 이 자연은 뭐예요? 의구하다. 구자가 올해 구자인데 옛날하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 1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계속 존재를 했는데 인걸은 뭡니까? 고려 인재들을 뜻하는데 간데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갔어? 얘들. 다 없어졌네. 이런 거죠. 어즈버는 감탄사죠. 태평연원이라고 하는 고려의 전성기를 얘기하는데 아, 이 전성기 어디로 갔냐? 꿈이런가 하노라. 아, 무상하다. 다 허무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만구의 슬픔과 무상함을 드러내는 시조들을 정리해 볼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시조는 이제 지조와 충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를 둘러싼 어떤 그 외재적 접근법, 즉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시 내용 자체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니라서 굽다듬고, 그래서 눈 맞아서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합니다. 자, 눈은 이제 이 충신에게 가해지는 압력과 회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휘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런 회유와 압박과 이런 것들 때문에 휘어진 것을 얘기할 것이고, 여기서 대는 이제 대나무를 뜻할 겁니다. 구불절이면 눈 속에 풀을 쓰냐. 그래서 눈이 내려서 그 어떤 눈에 파묻혀 있는 모습이긴 하고 굽어져는 있지만 근데 눈 속에 이렇게 푸르겠느냐 라고 하면서 서리법으로 묻고 있죠. 결국 뭐냐면은 이 지조가 꺾이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세안고절은 어목한 어떤 추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런 세안고절 이런 추위에도 어, 고고하게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너밖에 없다. 너 대나무 뿐이다.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는 것은 너밖에 없다. 라면서 지조 충결을 드러내는 그런 시조입니다. 그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사대부의 영군을 이제 뜻하는 건데,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 있고, 여기서 이제 고운님은 단종을 뜻합니다. 어린 단종이, 수양대군, 세조에 의해서 왕위를 이제 찬탈해서 쫓겨나고, 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지은 시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만리, 실제 천만리가 아니고 이제 그만큼 정서적으로 굉장히 슬프고 어떤 그런 깊이가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여의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서 내가에 앉았으니 이럽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단종을 바라보는 어떤 슬픔과 안타까움과 죄책감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에 앉아 있으니 저 물도 내 안과 같아서 라고 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물에 감정이입을 해서 이 내 마음과 같다. 그래서 울어 밤길 내놓다. 그래서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물에 감정이입을 해서 물이 이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다 라면서 어떤 좀 의인화한 표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자연을 누리는 삶인데, 이제 시조들이나 우리 가사들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등장하는, 사실 한,
통계적으로 이제 봤을 때 한 65%에서 70%가 이런 자연을 누리는 삶에 관한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10년을 경영하여 초저상간 지어내니, 그래서 10년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 초가 삼간 하나 짓는데, 그렇게 지어내는데 10년을 계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안분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한간, 달한간, 청풍에 한 간 맡겨두고, 그래서 이제 한 칸 한 칸씩 줬대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한 칸 하고, 달 한 칸 주고, 그리고 청풍한테 한 칸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산은 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산은 드릴 데가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 곁에 둘러두고 보리라. 여기에서는 어떤 그 영군이나 이런 것들 전혀 드러나지가 않죠. 시조들 중에는 이렇게 내 몸이 유여하고 즐기고 있는 것도 다 임금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자연 그 자체로만 그리는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자, 다섯 번째는 사랑과 그리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황진이의 시조인데, 굉장히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시조 중에 하나죠.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서 시간을 끊어냈다는 겁니다. 시간을. 동지라는 건 24절기 중에서 가장 길다. 아까도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미 없는 지금 시간입니다. 이 동지는. 근데 이 동지가 이렇게 밤이 긴데 이걸 그냥 흘려보내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키핑을 좀 해놨다가 춘풍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라고 합니다. 이제 춘풍이는 봄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을 춘풍이불인데, 이때 따뜻한 이불 아래 넣어 놨다가, 뭘 넣어 놨다가, 동짓달의 이때 시간을 이 저금하듯이 저축을 해 놨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에 굽이굽이 피더라. 그래서 어론님이란 걸 얼다라는 뜻은 관계를 했다, 성관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연분을 맺은 이미 오신 날 밤에, 이 오신 날 밤은 좋은 밤이죠. 굽이굽이 펴더라. 그래서 그때 그 세이브해 놓은 시간들을 다 펴가지고 임과 오래 함께 보내고 싶다. 원래 24시간인데 48시간처럼 24시간이 모자라,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만의 묘미를 굉장히 잘 살린 서리서리 구비구비 이런 음성 상징어도 보이고, 어떤 시상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런 시들도 꽤 많이 있다. 사랑과 그리움을 그린 것들도. 그 다음은 이제 해악과 풍자인데, 요게 이제 조선 후기를 가면서 이제 그 글을 알게 된 우리 이제 서민들이 이런 시조들을 많이 짓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댁들의 동난지사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젓 장소에 많이 있는데 이 동난젓을 사시오. 그래서 저 장사에 내 황하를 무엇이라고 외는다 사자. 그래서 내 물건 무엇이라고 외치느냐. 외골레올 양목이 상천 전행호행 소아리 팔족. 굉장히 어렵게 얘기합니다. 사실 옆으로 걷는 개를 얘기합니다. 먹는 개를 얘기하는데, 외골레요. 그래서 겉이 딱딱하고 속이 살이 있는 개고, 양목 두 눈이 상천 하늘로 향해 있다. 전행후행 앞 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소아리, 그래서 다리가 8쪽 대아리 2쪽. 그래서 이 작은 다리가 8개, 큰 다리가 2개, 이렇게 개가 10개 다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청장이 아스스하는 동난지사오. 그래서 이제 개적 장수가 굉장히 이 한자어를 많이 섞어서 이 개를 묘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양반에 대한 이제 풍자죠, 사실은. 그래서 한자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어떤 현학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장사야, 그거 참 거북하게 매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냥 개젖이라고 하렴. 이렇게 니 좀 말 좀 섞어서 어렵게 하지 마라. 그냥 개젖이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익살스럽게 꼬집고 있는 이런 해학과 풍자를 드러내는 이런 시조들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중장이 좀 길어서 엇시조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한 6개의 시조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시조들을 좀 먼저 공부를 하시기를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그런 것들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가사 작품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사는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철이 지었던 이제 관동별곡도 있는데, 관동별곡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 좀 싫어할 것 같아서 일단은 뺐고요. 삼민국, 송민국 좀 중심으로 좀 보시고,
자, 그리고 허난설의 교원가 작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난설은 당대 천재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규자는 규방, 여성들이 기거하는 방이고, 원자는 원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박일로의 우항사도 이제 언급이 많이 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선비지만 이제 농사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가난한 선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동네 이제 그 소를 빌리러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이제 나오는 그런 좀 서글픈 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안좋아하는 만원사도 참 재밌는데, 이제 그 한 2년 전에 EBS 수능특강에 실렸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정조 임금 시절에 이 안좋아하는 사람이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이제 귀양을 가게 되는데, 귀양을 가서 뭐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막 놀림도 당하고 막 그 길바닥에서 자고 구걸하고 막 그런 삶을 삽니다. 원래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돈을 가지고 막 오늘은 내가 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기생들하고 놀고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귀향을 가서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귀향을 가서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험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만원사를 지어서 이제 한약으로 뿌리니까, 이제 그걸 보던 한양에 이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궁에 있는 궁녀들이 이걸 읽어보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가 이제 그걸 보고 뭘 봤길래 그렇게 울고 앉아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실제로 봤더니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풀어줘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귀양 가서 다 한양으로 이제 이런 것들 쏩니다. 그래서 요 작품들도 이제 뭐 언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내신 범위에 분명히 가사 작품들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언급 안 된 작품들이.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한번 할 때 좀 제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면 유튜브에 이런 작품들을 치면 굉장히 많이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제해 놓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하고, 이제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고려가요 향가 한시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은데, 뭐, 사실 이제 고대 가요는 뭐 항조가, 유리왕 향조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많지만, 이제 그런 것들 다 하기 어려우니, 이제 꼭 봐야 되는 작품만 꼽아 달라고 하면 요 정도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신이나 서경별곡이나 정석가나 청산별곡 이런 것들은 많이 등장하는 작품들이니까 한 번 더 보시고, 뭐 제왕매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니까 19제 향가에서 대표적인 작품이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시 중에서도 뭐 여수자무 중문시, 야청도의성, 뭐 추야우종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전 문학은 전형성이 기대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항상 예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전 문학이 아까는 이제 분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좀 시조 하나 알려드리면, 가해 시조 같은 경우는 이직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고려의 유신이자 교성개국에 참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말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아는 까마귀는 부정적인 존재, 간신을 상징하고, 백로는 이제 고고한 어떤 그 선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세모 백로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까마귀가 검다라고 백로에 웃지 말아라고 해요. 그래서 그 까마귀는 화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크게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선의 개국 공신을 얘기합니다. 까마귀는. 그리고 백로는 고려 유신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까마귀를 탓하는 백로에게 따져 묻습니다. 기존의 통념을 뒤엎는 어떤 창조적 표현입니다.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라고 합니다. 까마귀가 겉에가 검은 건 맞아. 그냥 속도 시꺼매가지고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지가 않을 수 있다. 우리 조선의 개국 공신들이 그 당시에 이제 길을 못 펴고 살았어요. 왜냐면 원래 이제 유교 성리학 사상에서 오는 그 왕을 가장 높게 모셔야 되는데 왕을 바꾸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국 공신들은 어깨를 피고 다니지 못했는데 고려 유신들이 이제 그래서 사실 떳떳하게 다녔다는 거죠. 근데 이 이직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이 백로라는 게 하얗지만 속이 시꺼먼 것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표리부동하다. 이 백로가 오히려 표리부동하다. 우리 까마귀가 속까지 검고 그러지는 않다. 우리가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아마도 겉에는 희고 속이 검은 거, 겉과 속이 다른 거는 고려 유신 니네들밖에 너뿐인가 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백로를 질책하고 공개하는 그런 시입니다. 나의 시를 보면 똑같은 까마귀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까마귀 간신을 얘기합니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놈해라. 자, 까마귀가 눈비를 맞았는데 이 까마귀는 간신이죠. 그래서 혼란한 시대 상황은 눈비인데 맞아서 희는 듯 하기도 하고 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신이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려우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광명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밤중에 밝은 달인데 여기서는 뭘 상징하느냐, 변함없는 충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와 야광명월이 대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시는 이제 수영대군이 아까도 이제 단종이 잠깐 나왔지만 수영대군이 왕위를 빼앗은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수영대군의 그 시대 상황을 암시한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영대군 네가 집권을 할지언정 간신들이 이렇게 등장을 할지언정 이 야광명월이 어둡겠느냐. 그래서 어떻다? 나는 임항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이시라. 고칠 일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충심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휘나 사자성어 공부도 꾸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수능에서도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가 꾸준히 한 문제씩 계속 출제가 되고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휘책을 사실 이제 시간이 나서 따로 보는 것도 상당히 뭐 좋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그러기엔 쉽지가 않으니까 그때그때 찾아보는 게 좀 좋습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도 보면 이제 독해 지문에서 이제 본인이 모르는 단어들을 발췌해서 단어장에 이렇게 적어서 틈날 때마다 보듯이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이제 소설이 됐든 독서 지문이 됐든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핸드폰으로 이제 유튜브 보는 것만 너무 보지 마시고 네이버 사전 같은 걸 통해서 꼭 이런 차이점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국어 어휘가 70% 이상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잘 몰라서 독해를 못해서 문제를 풀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시를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걸려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지향과 지향 차이를 좀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게 이제 지향은 이제 향한다는 뜻이죠. 지향은 이게 그칠 지자가 있어서 하지 않는 건데 한 끗 차이지만 정반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한자들로 우리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때 와서 이제 뭐 한자 공부를 하는 건 조금 오버스럽고 중학교 때는 좀 한자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자성어로 넘어가도 여러분들 이제 뭐 중학교 수준에서 아는 사자성어 수준을 넘어가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비니무원, 요선요수, 단섭효음 이런 것들 처음 들어본다고 하면 이 사자성어 어휘 공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비니무원이라는 것은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이게 보통 락자로도 많이 있고 악어로도 있는데 요자도 됩니다. 그래서 요산요수 좋아할 요자입니다. 그래서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단사표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면적인 것은 뭐 이제 대나무 그 지팡이와 그리고 표주박의 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단촐한 음식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수성찬이 아니고 단촐한 음식들을 가지고 이제 먹고 뭐 이런 것에 나는 만족하고 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뉘앙스 차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냥 자연하고 더불어 사는 삶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다 같이 맞는 말이지만 조금씩 이렇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나 한자성어도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로 이제 고전소설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거기서 거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파트 중에서 가장 정형화돼 있고, 어쩌면 가장 쉽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전소설도 마음먹고 내서 등장인물을 10명 이상 등장시키거나 막 이래버리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지만, 뭐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면 비교적 좀 쉬운 편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은 뭐냐? 이제 주제 분류를 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고전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만 잘 분류를 해도 절반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영웅 소설, 몽유 소설, 그리고 애정 및 가정 소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영소설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비록 비천하게 태어났으나 그 끝은 영웅이 되었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왕전부터 해서 쭉 이런 것들이 있고, 몽유소설은 이제 꿈에서 꿈을 꿉니다. 꿈을 꾸어서 이제 있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이고, 근데 이제 끝에 가서는 꿈을 깨면서 아, 허무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애정 및 가정 소설은 사랑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숙향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사, 소송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현실 비판 소설들도 있는데 소송을 벌이면서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좀 부조리함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고 전기 소설은 현실적으로 좀 믿기 어렵고 기괴한 이런 내용들도 전기 소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토끼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제 제목을 아는 내용이라도 어휘를 모르면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몰라도 이제 내용 자체를 잘 아니까 풀 수는 있는데, 이제 어떤 분위기를 정확하게 잡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조관들이 들어오면 좋은 향내가 날 터인데 라고 하는데 이제 조관이라고 관자를 보면 알 수도 있는데 이제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신하들 얘기합니다. 속 뒤집는 비린내가 생선시장 뺨치기 용어의 비를 어찌 상하게 해놓았던지 그래서 이제 조관이 이게 이제 용왕이 있는 그 바다 안에 어떤 용궁이잖아요. 그래서 용궁에서 일하는 신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물고기들이라서 이제 비린내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해학적인 표현들을 해놓은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생선시장 물주가 되었거나 자신의 처지가 용왕의 처지가 이제 이런 생선시장 물주 같다. 허나 어느 신하가 세상에 나가 토끼를 구하여 지무부영을 골치리요. 우리도 이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안 나가죠. 그래서 묵묵부담입니다. 좌우 대신들이. 그래서 백의재상을 모셔오라 라고 합니다. 이제 백이라는 게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재상이라고 하면 이제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예간이 영을 듣고 백의재상 쏘가리를 모셔오는데 쏘가리가 이제 옵니다. 쏘가리가 오는데 어찌하여 쏘가리가 백의재상이 되었는가 하니 수궁 그래서 용궁에서 벼슬하면 환의 풍부가 무섭다고 한가히 물러가서 도화유수 별천지에 그래서 도화라고 하는 게 우리 복숭아꽃인데 우리가 도교 이런 곳에서 신선이 사는 곳이겠죠. 그래서 신선이 살고 이렇게 물이 흐르는 이런 별천지에서 백구 백로를 벗으로 삼아서 백구라고 하는 것은 화이트 도그 흰 강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흰 갈매기입니다. 흰 갈매기, 백로 이런 거 벗을 삼아서 삼공도 아니 바꿀 풍경 속에 자, 삼공도 아니 바꿀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등장하는 고전시가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삼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 삼정승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삼정승이 너 이 좋은 풍경 할래? 여기 삼정승 중에 하나 할래라고 해도 삼정승을 안 하고 나는 이 풍경을 택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풍경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곳에 선인들, 신선들과 함께 벗이 되니 벼슬 자리에 앉아본 일이 없대요. 이것도 이 소가리도 엉터리네요. 그죠?
근데 아는 바 너무 많은 거로 선생으로 대우하면 영왕이 백의재산하고 봉하시고 국가대사가 있을 때 무엇이다 의논하는 바라 라고 하면서 이 쏘가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모시고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삼공이나 백구나 도화유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해석이 좀 애매하게 되면서 지금 이거 A라고 해놨는데 이 A 파트가 잘 해석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이 아는 내용이어도 분명히 어떤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법인데 내신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자라는 게 이제 모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필고사의 30%를 차지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한 50%까지 내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필고사를 이 정도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1학년 1학기 1차 지필고사 때 의문의 변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지필고사 이외 기간에도 문법을 공부한다. 그걸 좀 지나치게 많이 한다. 그건 좀 효율적이지가 않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 다만 이제 내신 기간 때는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념 강의를 통해서 문법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한 뒤에 많은 양의 내신 문제를 푸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친구들이 이제 외우는 것들을 좀 많이 싫어하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내신 문제들을 많이 푸는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집에 뼈대를 잘 세우지 않고 그냥 집 지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예, 모래성과도 같다. 바람 훅 불면 조금만 꼬아서 내면 그대로 틀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족보닷컴을 보시면 이 강남권의 압구정 현대고 숙명여고 뭐 현대고등학교 뭐 이렇게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시험 범위가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법 파트 중에서 이제 좀 우리 학교랑 겹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약간 더 어렵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강남권 문제들 좀 틀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파트가 학기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의문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학기 2차 지필고사 때 한글 맞춤법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도 의문의 변동이나 표준 발음법이 이제 좀 같이 겹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소화를 해주시는 게 좋고,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때도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좀 자신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고, 자기가 자주 틀리는 부분들은 스스로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 노트 같은 것들을 따로 만들어서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고전하고 좀 비슷하게 이 공부하는 방식을 조금 달리 가져가는데, 보통 이 이문의 변동부터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음동화, 모음동화, 뭐 비음화, 유음화 막 이런 거 실컷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맨 첫 단원이 나오는 이유가, 중학교 때 우리가 품사하고 문장 공부를 배웁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다 배우기 때문에 이게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이걸로 넘어가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게 상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안 돼 있는 학생들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이제 품사의 종류가 이제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있는데, 관계언이 조사한 거 잘 모르는 학생들 있으면 이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의문의 변동에서 우리가 어간 의미를 나눠가지고 이 활용 형태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 어간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걸 잘 몰라요. 한글 맞춤법, 어간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언에서 나오죠. 체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한글 맞춤법을 가도 제19항과 20항이 각기 다른데, 제19항은 용언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용언이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나 부사가 되는 경우에 이것을 이제 식구항으로 볼지 식구항의 붙임으로 볼지 이런 것들을 분류해 주는 게 있는데, 이 용언에서 이제 어간 의미를 나누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면 이게 문제를 아예 풀지를 못해요. 용언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체언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이 보시면, 그리고 체언의 종류에도 보면 수사가 있는데, 이 수사랑 수식안에 있는 이 수관형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와 수관형사의 차이. 그러니까 이것도 잘 분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사는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체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뒤에 조사가 붙는 거죠. 근데 이제 관형사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이제 이거를 분류해낼 수 있다는 점. 자, 문장 성분도 마찬가지인데 주성분 4개 읊어봐라 하면 주어, 서술, 목적어까지는 잘 나오는데 보어가 잘 안 나와요. 보어가 뭐냐 물어보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부속 성분에서 관형어 부사가 등장하는데 부사어에서는 뭐 필수적 부사가 등장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이제 뼈대죠, 뼈대. 문장 성분이 좀 큰 거고 그 밑에 이제 어떤 유닛으로 들어가는 것이 품사인데, 이걸 이제 차례대로 공부를 한 다음에 의문 변동을 보면 조금 더 확실히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완성형을 한글 맞춤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순서가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뭐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문법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의문 변동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체언에서 그 품사에서 나오는 이제 단어와 형태소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다. 형이 실자라고 적어 놓은 건 형식이면 의존 형태소, 실질이면 자립 형태소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이면서 의존인 형태가 있는데 그건 용언의 어간이다. 신의 반이 용언의 어간이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게 딱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높임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이런 것까지 완성이 되면 이제 문법이 되는데, 이제 문법이 이제 어렵게 안 나옵니다. 어렵게 안 나와서 이제 언어 매체에서 선택을 할 때에도 화법과 작문하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 표점이 표준 점수가 높은 것도 언어 매체라서 상위권 학생들은 언어 매체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미리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1년에 뭐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회 정도, 많이 보는 학교는 4회에서 5회 정도까지 보는데, 좀 그 양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모의고사들을 조금 봐야 되는데, 우리 인터넷에 보면 문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의고사 일단 보긴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모의고사 이제 봤을 때 이제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좀 문학 파트를 공부하는 것에, 아까 이제 그 마더텅 문제집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해주시고, 3등급 이상 학생들은 이제 독서에 조금 집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 높은 문제로 수준을 어떻게 올리냐. 학원을 예로 들이면, 학원에서는 이제 매주 클리닉 시간이라고 해서 이런 시간들을 1시간 정도 가져가는데, 이제 문법이나 화작을 제외하고 독서하고 문학 위주로 해가지고 30문제 정도는 매주 풉니다, 매주. 고등학교 1학년 거, 고등학교 2학년 거, 이런 것들 막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는 이제 시도교육청 주관 모의고사 있고 평가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 평가 모의고사는 고3 거 6평, 9평을 얘기합니다. 6월달 평가원, 9월달 평가원. 그래서 이 1학년에서 3학년 동안은 이 최근 3개년간 모의고사, 대도 그 1학년 때, 이 최근 3개년 모의고사를 다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고, 고1 모의고사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풀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고2부터가 진짜 고등학생이 많은 이 난이도이고요. 그리고 능숙해지면 고3,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뭐 이투스 이런 것들 있죠. PSAT, 리트 이런 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3부터 이감, 이투스, 메가스터디 대성 이런 사설 고난도 모의고사들을 조금 풀어보는 게 좋고요.
이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하면 이감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재수생들한테 가장 인정받고 가장 평가원에 가깝게 내는 모의고사다 이런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수능 이런 것들은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됩니다. 그래서 1교시 국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왜 중요하냐? 2교시가 수학인데 1교시 망치면 2교시는 그냥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장에서 눈앞에 캄캄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인데 예비 고1반 어떻게 가냐.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내신 기간인 6월달, 뭐 9월달, 11월달을 제외하고는 이런 식의 이제 문학과 비문학과 문법과 모의고사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간다. 특히 이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이 비문학에 나오는 어떤 예시문인데, 근데 어렵습니다. 중3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중3들이 이렇게 고2거를 공부한다. 여러분들 후배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지만이, 좀 더 1등급에 빨리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의 한 2시간에 가깝게, 어, 영상을 찍었는데, 요거는 다 올리기에는 조금 버거울 것 같고, 반씩 쪽에서 올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상,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